BTS 서울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런던 수석 도시계획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딸을 따라 억지로 한국에 온 그녀가 영국 귀국을 거부하는 겁니다. 무질서할 거라 믿었던 낯선 도시. 하지만 그곳엔 런던을 비웃는 경이로운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끝나는 첨단 병원, 진동 없이 달리는 고속열차, 범죄 없는 화려한 밤거리까지. 대체 무엇이 콧대 높은 유럽 전문가를 완전히 굴복시킨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런던 시청 7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굽이쳐 흐르는 템스강을 내려다보았어요. 제 이름은 엘리너, 올해로 46살이 된 수석 도시계획가입니다. 런던 올림픽 주경기장 주변의 교통 인프라를 설계했고 피카딜리 서커스의 보행자 중심 도로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저죠. 저는 런던이라는 도시를 뼈대부터 혈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현대적인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곳. 저는 유럽의 도시 시스템이 세상의 표준이자 최고라는 굳건한 자부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완벽하고 통제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16살 딸 클로이 때문이었어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클로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제게 태블릿 화면을 불쑥 내밀었죠. 화면 속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 7명의 아시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라고 했어요. 놀랐습니다. 클로이의 방문 너머로 언뜻언뜻 보이던 보라색 포스터들이 단순히 사춘기. 소녀의 가벼운 변덕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엄마, 나 이번에 꼭 서울에 가야겠어. 클로이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작게 헛웃음을 쳤어요. 서울이라고요? 제 머릿속에 저장된 아시아 도시의 데이터는 아주 단순하고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 무질서하게 빽빽하게 들어찬 정글, 매연을 뿜으며 뒤엉킨 오토바이와 자동차들, 그리고 툭하면 연착되는 불안정한 대중교통. 1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런던의 언더그라운드와 비교하면 한참이나 뒤처진 혼란스러운 곳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16살 딸의 집념은 제 예상보다 훨씬 지독했어요. 다음 날부터 조용하던 우리 집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즐겨 마시던 얼그레이 홍차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국의 유자차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주말이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이 흐르던 거실 스피커에서 끊임없이 BTS의 노래가 흘러나왔죠. 솔직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조용하게 정돈된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고작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을 보겠다고 지구 반대편의 낯선 도시까지 날아간다는 건 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낭비였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신경전이 2주일이나 이어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클로이가 이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영국의 까다로운 고등학교 자격시험, GCSE 모의고사 성적표였습니다. 전 과목 최고 등급이었죠. 심지어 제가 그토록 잔소리를 했던 심화 수학과 역사 과목마저 완벽한 만점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클로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파이널 콘서트야. 내 인생을 건 평생의 소원이라고. 제발 한 번만 허락해줘. 아이의 파란 눈동자에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매사에 깐깐하고 엄격한 완벽주의자 엄마였고 클로이는 그런 제 높은 기대를 묵묵히 버텨내며 따라와준 착한 딸이었으니까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클로이에게 세상에 좋은 것만은 다 주고 싶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서울이라니요. 아시아의 그 복잡하고 정신없는 거대 도시에서
우리 두 모녀가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을지 전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도시계획가로서 제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런던 뒷골목의 빈번한 소매치기나 밤거리의 범죄율만 떠올려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도시는 늘 거대한 위험을 품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손을 들고 백기를 쳤습니다. 좋아. 대신 내 조건이 있어. 딱 나으리야. 클로이가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제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어요. 콘서트만 보고 지체 없이 호텔로 돌아오는 거다. 허락 없이 낯선 거리를 함부로 돌아다니면 절대 안 돼. 제 입에서는 끊임없이 잔소리가 흘러나왔고 머릿속은 이미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위험 요소들을 통제하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 각종 비상약과 호신용 경보기까지 장바구니에 담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이 번개처럼 지나고 우리는 거대한 캐리어를 끌며 히스로 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장장 14시간에 달하는 지루한 비행이 막 시작되었죠. 클로이는 창가 옆자리에 앉아 태블릿 화면이 뚫어지라 BTS의 뮤직비디오를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반면 저는 깐깐한 표정으로 런던 3구역 대중교통망 재정비 보고서를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서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단 1%도 없었어요. 그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희생의 시간이라고만 굳게 믿었습니다. 비행기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쉴 새 없이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구름이 까마득한 융단처럼 깔려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흘만 꾹 버티자. 호텔과 콘서트장 사이만 안전하게 오가면 되는 거야. 길을 잃거나 이상한 골목에 접어들지 않도록 동선을 최단 거리로 최소화해야겠다. 무질서하고 불친절한 아시아의 인프라 속에서 단 1분도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빨리 이 귀찮고 이해할 수 없는 일정이 무사히 끝나서 안전하고 안락한 제 런던의 붉은 벽돌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완벽한 도시의 기준이 지구 반대편의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산산조각이 나게 될 줄은요. 수백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유럽의 오래된 시스템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초라하게 느껴질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 짙은 어둠이 깔린 대지 위로 마치 거대한 황금빛 거미줄처럼 눈부시고 정교한 불빛의 그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서울이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가벼운 진동과 함께 서울에 도착했죠.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밤 8시 30분이 지나고 있었어요. 14시간에 달하는 길고 지루한 비행에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옆자리의 클로이는 여전히 흥분된 표정으로 창밖의 불빛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죠. 솔직히 저는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생길이 열릴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런던 히스로 공항의 악명 높은 입국 심사대 대기줄을 떠올렸습니다. 길게는 2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 피곤하고 짜증나는 과정을 이 아시아의 낯선 도시에서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겪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짐작은 첫걸음부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길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쾌적했어요. 바닥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고 표지판은 영어로 아주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줄은 물 흐르듯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최첨단 여권 인식 시스템과 지문 인식기가 돌아가는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불과 15분 만에 우리 모녀는 모든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효율성이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짐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도 다녀올까 고민했죠.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며 벌써 우리의 거대한 캐리어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오차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카트를 끄는 동선마저도 철저하게 계산된 것처럼 매끄러웠죠. 런던 시청에서 20년간 도시 인프라를 연구해온 제 눈에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완벽한 시스템의 표본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질서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시아의 관문이 이토록 정교하다니요. 우리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 시내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역으로 향하는 통로는 넓고 환했어요. 티켓을 사는 과정도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기계에서 영어 버튼을 누르고 목적지를 선택하자 깔끔한 플라스틱 카드가 툭 튀어나왔죠. 플랫폼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선로와 승강장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투명한 유리벽, 즉 스크린도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런던의 유서 깊은 언더그라운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아직도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이 수두룩해서 툭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압도적인 인프라였어요.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미끄러지듯 조용하게 들어온 열차의 문이 열렸어요. 내부로 들어선 저는 다시 한번 숨을 삼켰습니다. 열차 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깨끗했습니다. 좌석은 푹신했고 바닥에는 작은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죠. 열차가 출발하자 부드러운 가속이 이어졌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나 귀를 찢는 소음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제 스마트폰의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끊김없이 고화질 영상을 재생하는 클로이의 태블릿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하 깊은 곳을 달리는 금속 덩어리 안에서 이런 통신 인프라가 구현된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40여 분을 달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지하 도시이자 완벽한 환승 허브였습니다. 수많은 노선이 겹치는 복잡한 공간이었지만 바닥과 천장에 그어진 직관적인 색깔 유도선 덕분에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가로서 저는 늘 복잡한 환승 동선을 어떻게 단순화할지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색채 심리학과 공간 지각 능력을 완벽하게 조합해 이 문제를 우아하게 해결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음을 옮기면서도 부딪히지 않았고 모든 흐름이 질서정연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숙소가 있는 도심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4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플랫폼 위에는 디지털 전광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전광판에는 열차가 지금 어느 역을 지나고 있는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가오는 열차의 각 칸마다 승객이 얼마나 타고 있는지 혼잡도까지 색깔로 알려주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런던 시청 회의실에서 수백 번이나 제안했던, 하지만 예산과 기술적 한계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던 바로 그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종이에만 그려보던 미래의 인프라가 이곳 서울에서는 이미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우리는 명동에 있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해 무언가 요깃거리를 찾아야 했거든요. 런던이었다면 이 시간에 10대 딸을 데리고 거리에 나서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우범지대가 많고 치안이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호텔 회전문을 나선 순간 저는 제 앞에 펼쳐진 풍경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거리는 대낮처럼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들이 밤거리를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퉁이를 돌아 빛이 환하게 새어나오는 24시간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 직원의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제 평생을 바쳐 굳게 믿어왔던 런던의 완벽한 시스템과 유럽의 자부심이 이 작은 아시아 국가의 완벽한 치안과 인프라 앞에서 맥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 도시가 제게 또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벌써부터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클로이가 제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서울 여행은 이제 막 그 거대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계산대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런던의 외곽이었다면 편의점 직원은 두꺼운 방탄유리 뒤에 앉아 경계하는 눈빛으로 손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매장 안은 눈이 부시도록 환했고 바닥은 금방 닦은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진열대에는 수백 가지의 상품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죠. 놀랐습니다. 도시의 밤을 밝히는 이 작은 공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클로이는 신이 나서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BTS 과자야. 아이의 손에는 보라색 포스터가 그려진 감자칩이 들려 있었죠. 저는 도시락 코너로 다가갔습니다. 영국의 편의점 샌드위치는 보통 딱딱하게 굳은 식빵에 얇은 햄 한 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냉장고에는 갓 만든 것처럼 신선해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불고기가 들어간 도시락, 다양한 채소가 섞인 비빔밥,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수프까지 종류가 엄청났습니다. 저는 샌드위치 하나와 따뜻한 유자차를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자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런던의 차갑고 불친절한 밤거리를 떠올렸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명동의 한식당을 찾았어요. 클로이가 꼭 먹어봐야 한다며 고집한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되지 않아 직원이 커다란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상 위로 수많은 접시가 깔리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굽는 불판 주변으로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감자조림, 그리고 폭탄처럼 부풀어 오른 계란찜까지 놓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는 불고기만 시켰는데요. 직원이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전부 무료 반찬입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럽에서 식당을 가면 식전 빵 한 조각, 버터 한 숟가락, 물 한 잔까지 전부 청구서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동전을 내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7가지의 요리가 전부 무료라니요. 저는 조심스럽게 나물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신선하고 깊은 맛이 났어요. 메인 요리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고기를 굽던 직원이 빈 접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더 드릴까요? 놀라서 고개를 끄덕이자 듬뿍 담긴 반찬 접시가 다시 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리필조차 무료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영수증에는 정확히 불고기 2인분 가격만 적혀 있었어요. 24,000원이었습니다. 런던의 식당이었다면 서비스 차지까지 더해 최소 7만 원은 나왔을 식사였죠. 식당 문을 나서며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런던은 자본주의의 최전선이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이는 우리의 시스템이 정답일까요? 식당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과 대가 없이 제공되는 친절함.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인프라였습니다. 제 20년의 굳건한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홍대로 향했습니다. 클로이가 젊은이들의 거리를 꼭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마자 엄청난 인파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버스킹을 하는 학생들, 화장품을 구경하는 관광객들, 거리의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런던의 코번트 가든보다 훨씬 활기차고 역동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클로이는 눈을 반짝이며 옷가게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거리를 관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길모퉁이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클로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가게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골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간판들과 화려한 조명 속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죠.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켰지만 현재 위치를 잡지 못해 파란 점만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아시아의 낯선 거리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멈춰 서지 않았어요. 런던이었다면 저는 절대 길을 묻지 않았을 겁니다. 바쁜 사람을 붙잡는 건 무례한 일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부드러운 영어 발음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딸과 헤어졌는데 길을 잃었다고요.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클로이가 들어갔던 옷가게의 이름을 묻고는 검색을 시작했어요. 아, 여기서 조금 멀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학생이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통과했습니다. 5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길은 15분이 넘게 이어졌어요. 학생, 바쁜데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마침 수업이 끝나서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녀는 걸어가면서 길거리의 맛집을 추천해주고 지하철을 타는 팁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무려 20분을 함께 걸어 마침내 옷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클로이가 저를 보더니 울상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저는 여학생에게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차비라도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학생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즐거운 여행하세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반대편 길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20분의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 런던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도시는 결국 콘크리트와 철근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되는 법이죠. 저는 이 도시의 진짜 인프라가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던 클로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내 이마 좀 봐. 화장실로 달려가 보니 아이의 이마에 붉은 뾰루지가 크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 길거리에서 산 싸구려 화장품이 문제였던 것 같았어요. 이마가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타국에서 병원을 간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요.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인 NHS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으려면 일반의를 거쳐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최소 석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사립병원에 가면 진료비만 수백 파운드가 깨지죠. 호텔 로비로 내려가 직원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근처에 병원이 있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길 건너편 건물 5층에 피부과가 있습니다. 예약은 필요 없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클로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문을 열자 대기실은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접수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태블릿 PC에 이름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은 지 정확히 10분 뒤 간호사가 우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르다고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의사 선생님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클로이의 이마를 작은 카메라 같은 기계로 세밀하게 스캔했어요. 모니터에 피부 상태가 3D로 나타났습니다. 런던의 최고급 사립병원에서도 본 적 없는 최첨단 장비였어요. 알레르기 반응이네요. 주사를 맞고 연고를 바르면 내일이면 다 가라앉을 겁니다. 진단은 명쾌했고 치료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지어 흉터가 남지 않도록 재생 레이저까지 쏴주었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35,000원입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고작 20파운드 정도였어요. 전문의의 진료, 최첨단 스캔, 주사, 그리고 레이저 치료까지 받았는데 말이죠. 약국에 내려가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는데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났습니다. 영국은 의료복지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상의료라는 핑계로 환자들을 몇 달씩 방치하는 시스템이 과연 선진국일까요? 예약 없이 10분 만에 진료를 받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커피 몇 잔 값에 누릴 수 있는 한국. 저는 이 엄청난 효율성과 기술력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부산으로 향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나섰습니다. BTS의 멤버가 태어난 도시라며 클로이가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런던역에서 기차를 타본 경험이 있는 저는 꽤 긴장했습니다. 영국의 기차는 툭하면 연착되고 요금은 살인적으로 비싸며 객실은 낡고 지저분하니까요. 에든버러까지 가는 길은 늘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 정차해 있는 KTX를 본 순간 제 편견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렵하게 빠진 하얀색 유선형의 차체는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았죠. 지정된 좌석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넉넉하고 편안했어요. 앞 좌석과의 간격도 넓어서 긴 다리를 뻗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정각 아침 9시. 기차가 미끄러지듯 승강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출발할 때의 덜컹거림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울 도심을 빠져나온 기차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속도 측정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200km, 250km, 그리고 마침내 300km. 시속 300km였습니다. 놀랐습니다. 속도도 속도지만 더 믿을 수 없는 건 승차감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커피잔의 수면이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영국의 기차였다면 좌우로 심하게 요동쳐서 벌써 커피가 쏟아졌을 텐데요. 이 정도의 속도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제어하려면 선로의 정밀도와 차량의 서스펜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만 합니다. 공학자로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게다가 터널을 지날 때도 객실 내 무료 와이파이는 한치의 끊김이 없었습니다. 클로이는 편안하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죠. 2시간 40분 만에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비슷한 거리를 4~5시간씩 걸려가던 것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시간 단축이었어요. 역 광장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층 빌딩 숲과 깨끗한 도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의 웅장한 모습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의 제2의 도시마저도 완벽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아시아의 도시를 상상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곳은 이미 영국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은 완벽한 선진국이었어요. 부산에서의 첫날 저녁, 한국의 목욕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클로이의 제안으로 해운대 근처의 커다란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입장료를 확인하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1인당 12,000원. 영국 돈으로 8파운드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이 돈으로 목욕과 사우나, 그리고 휴식 시설을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고요. 런던의 고급 스파를 가려면 시간당 100파운드는 기본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설이 얼마나 형편없길래 이렇게 싼 걸까 저는 속으로 의심하며 탈의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선 순간 제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실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했어요. 수십 개의 넓은 온탕과 냉탕,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된 샤워 시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지난 며칠간의 여독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목욕을 마치고 받은 회색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뒤 공용 휴게 공간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 소금방, 편백나무 향이 가득한 산림욕방, 심지어 아이들이 노는 오락실과 작은 영화관까지 있었어요. 8파운드로 누릴 수 있는 궁전이었습니다. 저는 넓은 바닥에 누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 텔레비전을 보는 할아버지,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든 아이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매점에서 사온 시원한 식혜와 구운 계란을 내밀었어요. 달콤한 식혜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의 휴식은 늘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집이라는 프라이버시 공간 밖에서 생면부지의 타인들과 이토록 무장해제된 상태로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영국에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낯선 이들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조금 시끄럽게 뛰어다녀도 누구 하나 화를 내지 않았고 어르신들은 넉넉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바닥에 깔려있지 않다면 절대 유지될 수 없는 거대한 공동체의 장이었죠. 찜질방은 단순한 목욕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타인과 공존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축소판이었어요. 차갑고 단절된 유럽의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제 가슴이 온돌 바닥의 열기만큼이나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클로이가 고대하던 BTS 콘서트 당일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열리는 서울의 거대한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길, 저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한 곳에 모인다는 건 도시계획가 입장에서 끔찍한 재난의 전조와도 같습니다. 런던의 웸블리 구장에서 축구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일어나는 지옥 같은 교통체증, 쓰레기 더미, 그리고 훌리건들의 난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클로이의 손을 꽉 잡고 인파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무질서와 혼란에 대비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스타디움 주변의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놀랍도록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수십 개의 줄이 그어져 있었고 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확하게 선을 지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을 지르거나 새치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구역을 안내하는 진행 요원들의 지시에 맞춰 거대한 인파가 마치 잘 짜인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매끄럽게 움직였습니다. 티켓 확인부터 좌석에 앉기까지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저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청난 군중 통제 능력이었어요. 공연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클로이는 목이 쉬어라 노래를 따라 불렀고 저 역시 7청년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매료되어 박수를 쳤습니다. 플라스틱 아이돌이라 폄하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의 에너지는 진실하고 강렬했죠. 3시간의 공연이 끝나고 저는 또 다른 혼란을 예상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들을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남의 쓰레기까지 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만 명이 빠져나간 스타디움의 객석은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 같았어요. 런던의 축구장이라면 발목까지 쓰레기가 차올라 청소부들이 밤을 새워야 했을 텐데요.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길 역시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 아주 느리고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압사 사고의 위험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이 장면들을 잊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완벽한 인프라는 결국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만든다는 사실. 한국인들은 그 어려운 숙제를 너무나도 우아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을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예정된 나흘의 일정은 2주일로 늘어났습니다.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호텔을 연장하면서도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우리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이 놀라운 나라를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주일 뒤 우리는 런던 히스로 공항에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수화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죠. 런던의 낡고 좁은 지하철을 타자 덜컹거리는 소음과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고향이 갑자기 너무나도 낡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런던 시청 회의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둘러싸고 아시아 여행이 어땠냐고 물었어요. 고생 많았지? 소매치기는 안 당했어? 동료의 농담에 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왔습니다. 저는 2주일 동안 보고 겪었던 한국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안전한 거리, 200%의 친절을 베푸는 편의점, 10분 만에 끝나는 최첨단 진료, 시속 300km를 진동 없이 달리는 기차, 그리고 5만 명의 인파가 만들어낸 완벽한 질서까지요. 동료들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텔레비전에 연결해 제가 찍어온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노력해도 따라잡기 힘든 시민의식과 인프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20년의 도시계획 철학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가 배워야 할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진보한 미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템스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영국의 젖줄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안전하고 화려하게 빛나던 한강이었어요.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인프라는 차가운 콘크리트와 시스템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신뢰와 배려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런던의 도시계획가를 완전히 굴복시킨 여러분의 빛나는 조국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